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이런 저런 보직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대학 원장을 맡으면서 대학원이 학문의 어떤 사회적 기여 또는 좀 더 이제 좀 확장돼서 얘기하면 학문의 어떤 지구적 기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더군다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학문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적인 그런 삶을 또 그런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대학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식 나눔 콘서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에 이런 또 기간이 있다는 것도 우리 여가옥 선생님 통해서 제가 잘 알면서 이 일본에서 그러면 시작을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일본 속의 어떤 한국 사회랄까 이런 걸 느끼고 또 이렇게 이국이 오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참 남이 아니고 우리 어떤 꼭 이렇게 민족주의를 강조해서가 아니라 한 어떤 운명 공동체 같은 한 민족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런 것을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표정 그 자체로도 이렇게 느끼게 되어서 참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함께 뭔가 즐겁게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은 더 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공이 소위 문학이 제 전공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저는 시비평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시의 세계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또 다시 말해서 한국적인 어떤 삶,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정신사가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응축되어 있는 섬세하게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시겠죠. 이런 시들 속에서 이것이 뭔가 세계화될 수 있는 것, 요즘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어떤 그런 가능성의 요소가 그 속에는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만 그러나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는 그런 어떤 당위성보다 학문적인 당위성보다는 우리 문학을 좀 함께 즐기고 이걸 즐겨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즐거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생각합니다. 먼저 취지를 얘기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우리가 장황하다 보면 사람이 좀 즐거움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한국 시의 원형 상상과 한류의 가능성 이런 말을 좀 해봤습니다. 한류 얘기를 아주 좀 시간을 되게 제가 한 50분 정도 최소한 잡고 좀 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류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류가 마치 우리도 모르게 한국 사람도 모르게 어떤 사건처럼 일어나 버렸어요. 중국으로 동남아로 말이죠. 일본으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일본의 연사마 열풍이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이유를 이제 좀 체계화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한류가 지속 가능한 한류의 확산이 필요한데 마치 옛날에 홍콩의 무술 영화처럼 일시적인 바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인 이런 가능성 그리고 이 한류의 지속적인 가능성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나라에 내재되어 있던 문화적인 역량을 충족해서 더불어 꼽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면 좋겠죠. 마치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미국적인 것을 배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좀 더 그 내재된 어떤 그 역량도 더욱더 세계적 보편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가 이제 이 한류의 문화가 궁극적으로는 이 전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전 세계의 어떤 그 소위 21세기에 어떤 상생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지속 가능한 생명의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문화를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류의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에서부터 시작한 하나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하나의 참 물결처럼 밀려왔던 이 한류가 이제는 포스트 한류, 다음 한류에는 아마도 또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게 어떤 이런 고급 예술의 차원에서 전개되리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작년에도 갑자기 우리가 신경숙의 뭐 엄마를 부탁해 하는 소설이 한 20여 개국의 이상에서 확 번역이 돼서 나가고 그랬습니다. 마치 싸이가 이렇게 무슨 사건처럼 저렇게 일어나죠.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철학, 한국의 종교, 한국의 이 민중적 생활 양식, 어떤 그 세시 풍속, 민예, 민족 예술 이런 것들의 어떤 세계화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포스트 한류로서 그 지식인들이 준비해야 할 그런 어떤 그 가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렇다면 이제 그와 더불어서 한국의 이 문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문학이 그럼 원형은 뭐냐 말이죠. 그리고 이 원형이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세계적 보편성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 이런 생각인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대통령 출마하신 분도 자기는 힐링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써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힐링 캠프라는 이런 텔레비 프로도 있고 굉장히 인기입니다. 이 치유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소통이 중요하단 말도 소통이 궁극적으로 치유일 거죠. 치유겠죠. 뭔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되고 이 아픔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 생각해 보면 좀 얘기가 장황합니다만 20세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산업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 개인의 정체성도 뭔가 이렇게 좀 상실되고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파괴도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사실은 이 상처의 어떤 시대가 20세기였던 것 같아요. 이 21세기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치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새삼 해봅니다. 우리 문학의 원형이 우리 시의 그 원형 속에서 어떤 치유의 어떤 요소를 읽어낸다면, 치유의 미의식을 읽어낸다면 이것이 어쩌면 21세기가 요구하는 그 어떤 미학적인 그런 그 가능성, 21세기의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 그 아키타입은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시작할 때 좀 이제 취지를 잘 얘기해야 나중에 얘기 잘 못해도 그 취지가 좋으면 다 그런 취지를 했겠거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줄 것 같아서 좀 장황한 얘기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 시의 하나의 원형 상상, 원형적 요소에 가장 가까운 시인이 누굴까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를 안 읽는 분들이나 또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다 아시는 시인이 한국에 누구예요? 저는 김소월 같아요. 그렇죠?
노래를 아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아닌 거냐 하는 건 아리랑을 모르면 되게 한국 사람 아닙니다. 실제로 이상하게 아리랑 알면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리랑 모르질 않아요. 이게 어째서 그러냐 말이죠. 이것을 어째서 그러냐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김소월이냐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치유라고 했습니다만 또 김소월 시에서 치유의 어떤 요소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시를 한번 다루어 보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판소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하니까 남원이나 전주에 가서 말이죠, 판소리를 하면 옛날에 가령 이중선이니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소희라든가 이런 사람의 또 이동백을 최고로 쳐요. 이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병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옳거니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나서 내 병 다 나았다. 이 판소리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온갖 슬프고 웃기고 이런 얘기들을 소리를 하죠. 그러면 최고의 찬사는 내 병 다 나았다 이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거기 살아가는 삶의 곡절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신상고초가 어째서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판소리 미학에서 사람 병을 낫게 하는 그 미학이 뭐냐 이걸 이제 물으면 식임새라 그래요. 이 사람 목소리 좀 식임새다 말이죠. 주로 수리성이 발달된 사람이 식임새가 깊다 이러는데, 식임새는 뭐냐 하면은 식임새는 우리말에서 여러분 삭히다 이런 말 있죠. 김치도 좀 이렇게 겉절이인가 겉절이죠. 겉절이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익어야 맛있다 그러는 겁니다. 삭혀야 돼요. 이게 삭힘입니다. 자기의 온갖 이 분노라든가 신산고초를 직물적으로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으로 삭히는 것. 삭혀서 나올 때 이걸 식임새라 그러고, 그 삭힘에서 그늘이 배어 있다 이래요. 그늘이라 그래요. 가령 젓갈 같은 거 이게 뭔가 말이죠. 젓갈의 정체가 뭔지 모르죠. 이걸 그냥 썩히는 겁니다. 삭혀요.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거는 좀 나쁜 말로 썩은 냄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젓갈을 먹을 때 그 좀 부패함과 더불어 나오는 그 맛이 있습니다. 깊은 맛이. 요게 식임새의 맛이고, 이게 뭘까 말이죠. 저 썩은 것에서 나는 맛, 썩었다는 표현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 고통에서 나오는 어떤 초월의 어떤 그것, 저 슬픔에서 나오는 어떤 하얀 그것, 저 캄캄한 어둠에서 나오는 흰 빛 같은 것이죠. 그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임새의 깊은 이런 창의 그런 영역에서는 말이죠, 선과 악이 없고 악 속에서 뭔가 푸얀 그런 선이 있고, 캄캄한 어둠, 우리가 어둠이 캄캄하면 새벽이 옵니다. 어둠에서 빛을 불러요. 어둠과 빛은 그렇게 한 몸이죠. 이게 바로 그 젓갈의 맛인 것인지도 모르고 식임새의 맛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뭔가 이승과 저승도 경계가 없고 말이죠. 귀신의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것. 원래 판소리에 최고 잘하는 건 귀신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건데, 이건 귀신이란 말도 되지만 신의 경지에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도 돼요. 사람의 이 그늘이 깊어야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판소리를 이래 보면 그런 식임새가 있고, 이 식임새는 고통의 어떤 그것을, 고통의 그 깊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찬연함 같은 것,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아픔으로 정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그
판소리의 식임새의 미학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 미학적 가장 큰 특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아리랑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김소호를 좋아하냐 말이죠. 이걸 지적으로 이해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이걸 제가 주술공감이라고 그랬는데 이해하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그냥 뭔가 전이 되어서 서로가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주술적 공감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가장 우리의 그런 어떤 원형적 세계관, 본래의 세계관, 우리의 가장 그 어떤 집단 무의식적 세계,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그 삶의 저 밑바닥의 어떤 그 세계의 영역을 김소월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까 얘기한 식임새적 요소, 이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이해해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작품을 읽어보면서 함께 그가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스스로 아픔 속에서 어떻게 그 촉기를 불러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 혹시 치유가 이 시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러면은 오늘 수업이 대충 이렇게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원형이란 말을 한 거는 뭐 말 그대로 이 가장 우리의 민족적인 그 밑바닥의 정서입니다. 우리 이게 자각하기 전에 그러한 정서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김소월 씨 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우리 6세 이전에 다 배운 언어입니다. 원래 대개 세계적 명시의 특징은 6세 이전에 배운 말로 돼 있어요. 대개. 그리고 이걸 읽으면 뭐 우리가 뜻을 알 필요는 없죠. 그냥 마음으로 우는 애들도 이런 식 읽어주거나 이거 노래하면 애가 사나운 애들이 많이 안 사나워지고 그래요 실제로는. 이런 것이 주술적인 힘입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술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런 감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생활상이나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무당은 주술적이라는 건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지 주술적이잖아요. 주술사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식임새 얘기하면서 그런 식임새의 문법이 대개 다 이 모순어법이에요. 다 아주 슬픈 걸 슬프게만 노래하는 것이라 아주 웃기게 해버리고 말을. 이를테면 뭐냐 하면 조용필 노래 중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식임새입니다 일종의. 웃고 있지만 그 눈물이 나는 거 이게 이런 것이에요. 이 식임새가 있냐 없냐 하는 걸 이제 얘기할 때는 창 얘기를 자꾸 이래 하는데 저 사람이 소리를 할 때 저 남원이나 전주에 가서 소리를 할 때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 김영창이란 말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참 소리를 잘하지만 저 사람 소리엔 그늘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내려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나름의 이 신상고초를 깊이 겪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옛날에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서편제도 보면 그 눈이 직접 머니까 심청전을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득음을 하려고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아까 나오는 것처럼 그 밤이 깊었을 때 새벽이 오는 것 같은 그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늘이 깊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소리다. 이거는 우리 문학에도 사실은 해당됩니다. 그늘이 깊을 때 거기가 감동을 줘요. 그늘이. 그 그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하는 이 반어와 역설의 그 격차, 이걸 어시라고도 하고 역설이라고도 하겠는데 엇박자 할 때 엇 말이죠. 요 엇에서 원래 그늘이 나와서 그늘이 사람을 끌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말이죠. 소리를 하고 저 탈춤 추는 사람이 춤을 추면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하는 건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배어 나오는 그늘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늘에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그늘에는 빛을 끌고 다닌다. 빛을 몰고 다닌다. 그래서 흰 그늘이다 이런 말이 흰 그늘의 미학이다 이런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흰 그늘의 미학. 흰 그늘의 미학이란 말도 역설인 것처럼 이 식임새의 그 어떤 표현 방식이 되게 역설인데 김소월의 시가 그런 역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3페이지쯤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오늘도 뭐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누구 시를 할까, 또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가 우리 다 아는 시를 하자 이래서 사실 김소월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에 죽어요. 12월 23일 날 죽는데 32살이죠. 32살에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여기 32살 이하인 분이 제가 보니까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32살은 세상 살았다고 할 수 없죠. 시는 10대 후반부터 써가지고 20대 한 중반쯤 쓰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인생을 보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은 사랑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해도 다 안 돼요. 꼭 김소월이 그랬어요. 그늘이 깊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시는 말이죠. 예술은 소리도 그런 것처럼 노래도 그런 것처럼 이 그늘을 먹고 자란 나무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그 자기가 참 행복하고 늘 평안하게 살았다 이런 분은 예술가가 되기 참 어렵구나. 본인이 하나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냐. 이거는 그만큼 어떤 그 큰 울림에 예술을 할 수 있는 나는 텃밭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분은 3살 때 이미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 맏아들인데 아버지하고 손잡고 외갓집 가다가 아버지가 일본 목도꾼들 일본 그러니까 철도공사 직원들한테 아버지가 맞아서 거의 거의 참 이 병신이 돼요. 그러면서 그 후로 아버지는 자꾸 이렇게 발작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오면 맏아들이니까 엄마 손잡고 아버지 찾아다니고 이 사람 시가 이런 겁니다. 뭐 공부를 좀 잘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의 숙모였던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만 애가 속이 좁았다 이런 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도 한번 하고 싶어서 왔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동경상대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될 일이 없죠, 잘. 사랑을 좀 했지만 아주 잘 안 됩니다. 여자 쪽에서 시아버지가 간질병 환자니까 이 사랑이 될 리가 없어요. 또 아마 그러니까 소월의 할아버지는 또 자존심 상하니까 쟤네 집은 성씨가 상놈이다 이래서 반대했다 해서 2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별 이 부부간에 정은 없었고 여자가 소월은 섬세한데 비해서 여자는 분명히 체격이 크고 그랬다는데 좀 소월하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둘이서 같이 술 마시고 자고 소월이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남편이 죽어 있더라. 이 남자가 아편을 먹고 죽었는데 여자는 몰랐으니까 뭐 좀 이렇게 여자는 좀 둔감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소외와 외로움 속에 살다가 갔어요. 뭔가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사실은 그렇듯이 이렇게 상실과 부재가 이 사람의 시의 출발입니다. 특히 이분은 그게 사랑의 담론으로 나오면서 어떤
절대적인 님에 대한 부재, 간절한 어떤 그것에 대한 상실과 없음, 이 없음이 이 사람의 시적 출발이에요. 여기 3페이지에 여러분이 아는 초혼이라는 시가 있죠? 이걸 내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초혼입니다, 제목이. 초혼이 뭐냐, 이거 다 알죠, 이런 것도. 왜 아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아는 겁니다. 스며들어서 아는, 이게 주술공감이라는 거예요. 원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적인 이해 이전에 이미 몸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것인데, 초혼은 뭐냐면 혼을 부르는 겁니다. 혼을 불러요. 이게 고복의식이라 해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다가 가령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음을 하늘에다가 알려요. 그래서 하얀 천을 지붕에다가 던집니다. 이렇게 돌 같은 거에 싸서 던지면서 3번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대답이 없죠. 죽었으니까. 하늘이 압니다. 이 집이 죽었구나. 사실은 하늘도 알지만 이웃집이 알겠죠. 저 집에 초상을 당했구나.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런수런 몰려드는 것이 고복의식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없으면 어떡하냐. 이제 내려와서 시신을 목욕을 시키고 염습을 하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시는 뭐냐 하면은 고복의식에서 멈춰 있습니다. 보세요. 이름을 불렀더니 죽은 자의 이름이 대답이 없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이승의 이름이 아닙니다. 불러도 주인 없어요. 부르다가 내가 죽어요. 대답이 없죠. 대답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붕에서 내려와야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왜?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지붕에서. 끝끝내 이 글자가 좀 여러분 낯설지만 이게 1923년에 이 시집 원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내가 쳤어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심중에 말을 내가 못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저승에 나는 보낼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고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울어요. 이거는 온 자연이 다 같이 우는 거죠. 이 슬픔을. 내 마음에 슬프니까 사슴도 슬퍼 보이고 저 서산에 지는 저 노을도 아주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불러도 부르는 소리는 비껴갑니다. 왜? 저승과 이승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땅은 내가 서 있는 곳이고 이승이고 하늘은 저승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거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불러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될 때까지 부릅니다. 돌이 되면서 이승에서 곧 내가 저승스러움을 살 수 있는 것은 돌이 되는 거야. 돌은 뭐냐 하면 이건 산 것이 또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산 것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아주 정체가 돼요. 정적인 것이죠. 산 것의 은결체입니다. 죽음입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제 돌이 된다. 이것도 다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돌이 잘 됩니다. 사람이. 뭔가 이치에 거역하면 하늘이 돌을 만들어요. 이치에 거역하면.
죽은 사람은 잊어야 한다.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자꾸 죽은 사람을 너무 오래 생각하면 하늘이 도를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도 박재상이 일본에 가서 이러저러해서 여러분 삼국유사에 보면 나옵니다만 왕자를 탈출시키고 자기는 오지 않는데 그 아내가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기다리지 말아야죠. 계속 저 울산에 있는 치술령이 올라가서 애를 업고 계속 동해 바다를 바라보니까 이게 뭐야? 이치를 거역한 거죠. 죽은 자는 사자는 말이죠. 산자는 산자의 세계에 살아야 돼요. 이치를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거기서 이제 돌을 만들어서 지금도 가면 거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차라리 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은 죽음이고 심정적 진실은 뭐냐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심정 진실은. 여러분 원래 객관적 사실과 심정적 진실은 달라요. 여러분이 내가 쟤보다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좋은 얘기가 뭐 없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사실이 저러하지만 나는 꼭 이렇게 믿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짓말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심정적 진실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심정적 진실. 가령 자기 뭐 이렇게 자식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겐 그 심정적 진실은 그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늘 밥을 떠놓거나 뭐 이런 전후에 그런 소설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당신 둘째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전사 통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점을 봤더니 이달 보름에 온다 그랬다. 그래서 잔치 준비하라. 이러니까 그 큰아들이 아주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러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심정적 진실입니다. 그것도 진실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아들이 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와요? 그 시간이 됐더니 집에 큰 뱀이 와서 담장을 한 바퀴 돌고는 사라져요. 이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그 아들이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윤은길의 장마란 소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그 점장이의 점이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논리 이전에 아까 원형적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세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순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거죠. 이 주관적, 심정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이. 이게 절정에 달하면 여러분이 아는 그 진달꽃이라는 시가 됩니다. 5페이지 한번 봅니다. 제가 한 년을 읽으면 여러분 쉬었다가 한 년 읽었어요. 알겠죠?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여기까지 읽으세요. 예.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다 아는 시인데 같이 읽으니까 좋죠? 자, 이 시를 보세요. 이 시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별시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별시가 아니고 좀 다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이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고정관념을 좀 바꿔봅시다. 자,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별이 아니에요. 아니죠? 가정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면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야. 그럼 나보기가 역겨워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갔으면 좋겠다.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내가 죽은 것을 승인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너는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싫어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승에서의 이별이죠.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다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다. 이 영변의 약산, 영변이 바로 이 평안도 정주의 영변이라고 실제로 있고 약산도 실제로 있어요. 북한시에 보면 약산의 진달래라는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게 상녀 행렬이야. 꽃상녀가 갑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아름 한 아름씩 따서 가시는 길에 내가 뿌리겠다. 왜? 네가 내가 싫어서 가는 거라면 나는 너무 좋은 거죠. 너는 아까 우리 초원에서 봤지만 죽었죠. 죽었으나 내가 그걸 승인하지 못하는 심정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의 그 충격이 그 어세 격차가 여기 아주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시가 출발부터 이건 역설입니다. 반어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뿌리는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 여러분, 이 들여밟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감수성을 가지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들여밟는다. 이게 사람이 밟을 때 들여밟는 게 아니고 이게 넋의 발걸음입니다. 이게 귀신의 발걸음이니까 꽃을 가는 그 들여밟는 그런 느낌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사람이 말이죠. 꽃을 밟으면 꽃을 다 진드기면서 가요. 그러나 귀신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감수성이 섬세하신 분은 이 골목길 가다 귀신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뿐히 줄여밟는 겁니다. 그 걸음걸이가. 응? 걸음걸이가. 500년 전에 그 어떤 천년의 사랑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승에 귀신이 돼서 나한테 찾아와서 봄날 바람결이 이렇게 몸에 스칠 때, 꽃향기가 스칠 때, 뭐 좀 이상해서 보면 그 500년 전 사랑이 내 이 볼을 쓰다듬고 가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얘기가 좀 오버돼서 설득력이 없는데, 여러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꽃을 들여밟는다는 것은 이거는 넋의 발걸음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라 그랬어요. 왜 죽어도 아니 눈물? 자꾸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보통은 이별을 하면 이별하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왜 떠나는지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너를 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싫어서 난 너를 떠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가지는 않고 그냥 가요.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이 대강 짐작은 하죠. 제가 뭐 때문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이제 승인하진 않고 프랑스의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의 사랑의 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롤랑 바르트가 프랑스의 대단한 이제 구조주의를 학자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얘기를 내가 자꾸 하면 이게 집중이 떨어지고 또 확산이 돼서 50분 안에 채워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서 이런 것이 롤랑 바르트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걸 책을 안 읽어도 왜 떠나가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내 자신이 또 싫어서 나는 굉장히 또 그걸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말이죠. 또 그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움이 또 이 자기의
그 비참함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막 복잡해지는 것이 원래 이별인데 여기에서는 비참함이 없습니다. 부디 나보기가 역겨워 가달라는 얘기예요.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겠다. 이 간절한 염원입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꽃을 뿌리겠다. 그렇게 가달라. 이렇게 이렇게 망자가 된 영혼을 이 보내는 절차, 아까 초혼이라는 시가 고복의시고 그 다음에는 상여행일이죠. 시가 순서를 따지면 이제 6페이지에 보면은 실제로 무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시야.